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 언제 속임수를 쓰는지 언제 딴짓을 하는지 한시도 긴장을 풀면 안 된다.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그에게 있어서 확실히 처리해두어야 할 마지막 분야,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분야의 장악이야말로 윤석열이 내심 가장 바라는 바이며 나머지를 모두 실패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장악하고 싶은 분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 분립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평소에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게 되지만 특정한 조건이 되면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대통령의 목이 날아가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죠. 네, 기세등등하던 박근혜, 결국 탄핵 결정은 어디서 났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께서 결정하신 거죠. 예, 그 노련했던 능구렁이 이명박, 결국 누가 깜빵에 보내드렸죠? 예, 대법관님들이 최종 결정하여 보내드렸죠. 결국 특정한 조건만 만족한다면 대통령의 시간이 아닌 사법부의 시간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대통령의 운명은 사법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윤석열로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꼽지 않을 만한 자들이 사법부의 최상층에 포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사법부의 장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이미 사법부에 대해서도 기선제압을 끝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대법관 인사가 있던 시점, 윤석열의 사활을 건 강력한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퇴임을 앞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로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었는데, 후보가 발표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보도해버린 겁니다. 2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인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위의 방송자료는 2023년 6월 2일 TV조선에서 방송된 바로 그 논란의 방송입니다.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게 저희로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대놓고 대통령이 사법부에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찍어 눌러버리겠노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만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삼권 분립? 난 그딴 거 몰라. 판사도 내 입맛대로 뽑지 않으면 조국처럼 도륙난 수가 있어. 멸문지화를 당하기 싫으면 탁치고 내 말 들어. 최종 후보 8인 중에 내 등에 칼을 꼽을지도 모르는 좌파 판사가 하나 끼어있던데. 대법관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후보가 올라올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뜻이겠죠. 당장 후보 명단에서 빼. 만일 그 빨갱이가 제청되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잘 알아서 생각해라. 이에 바짝 쫄아버리신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는 사법부와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내정되어 있던 그 문재의 판사 대신 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 둘을 제청해서 올렸고, 이로써 일촉즉발의 대립 양상으로 가던 사법부와 대통령의 갈등은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위키백과에 가보시면 그때 그 사건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논란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던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부권을 쓰지도 못했어요. 이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발동하기도 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 거부권이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협박을 강행해버렸다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마치 이건 입법부인 국회에서 아직 표결에 붙이기도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제3령 특검법이 통과하면 결정에 관여한 인간들 내가 다 찾아내서 도륙내버릴 줄 알아라 라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가한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단순히 거부권 논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불법적이고 사적인 협박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할 큰 사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양보로 인해 큰 마찰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윤석열이 바라는 대로 보수 성향의 조희대 판사님께서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셨고, 이후로는 사법부와 대통령이 크게 맞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으로 교체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이 윤석열의 사법부 장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사법부의 시스템은 수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개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사법부는 판사 한 명 한 명의 자율권이 직급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매우 특수한 조직이며 심지어는 높은 직급의 판사라고 하여 낮은 직급의 판사가 내린 결정에 조금이라도 관여했을 경우 바로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엄격한 독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입니다. 분명 검찰 조직과는 다르죠. 검찰 조직은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윗선에 의해 가이드되고 자기 조직의 이득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한 덩어리로서의 성격, 이게 강한 반면 판사 조직은 상급자의 결정이 하급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보장되어 있어 한 명 한 명의 독립성이 존재하는 분산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용을 쓴다 해도 고작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거부권 정도인 것이 맥시멈이죠. 그 나름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자기 등에 칼을 꼽을 결정이 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 속은 알 수 없기에 내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도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의 인사재청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권 쥐고 흔들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자기가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의 재판관들에게 탄핵을 당했습니다. 즉 내가 믿고 뽑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바닥인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로서는 어떤 판사가 자기 운명을 좌우하게 될지 끝없는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판사 사회에 쌓여있는 반발 등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과연 판사 집단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에 이 법원에서는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법원장이 임명 재청도 하기 전에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힘의 논리만을 앞세워서 일단 때려 눕혀서 항복을 받아내는 식의 윤석열 특유의 단순 무식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사법부를 선제 타격하여 항복 선언을 받아냈고 당연히 그 순간에는 먹혔고 효과적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사법부를 찍어 눌렀던 방식은 충분히 그들로서 모멸감을 느낄만 했다고 생각하며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그의 단순 무식함은 분명히 그 어느 시점에 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다가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사법부 내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할까? 심히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특이한 현상 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6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중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가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박 판사는 지난해에도 대법관 후보의 이름을 올렸는데 대통령실이 특정 이념 성향을 거론하며 거부를 시사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결사 반대했던 바로 그 판사가 2024년 1월에도 최종 후보 6인에 올랐었고 그리고 최근에 청문회가 진행 중인 2024년 7월에도 최종 후보 9인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대법관 임명에 있어 빠지지 않고 최종 후보에 모조리 올라버렸던 상황.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피하고자 중도 성향 대법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는데 이런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천된 박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할지 주목받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절대 대법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고 찍어 눌렸던 바로 그 똑같은 사람을 끝까지 후보로 올리는 그 패기는 뭘까요? 그분이 결코 제청될 수 없다는 것은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위키백과에 버젓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땡땡땡 판사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대통령의 비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법관 영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위키백과에 대놓고 언급되어 있을 만큼 윤석열이 집권한 이상 절대 영전되지 못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매번 최종 후보에 계속 올리는 그 패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3자인 저는 당연히 그 내막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판사 사회 내부에 정당하게 대법관으로 영전되었어야 할 사람을 대통령이 함부로 찍어 눌렀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것이겠죠. 사법부 내에 함부로 훼손될 수 없는 엄정한 평가 기준이 외압과 무관하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무시할 수 없는 뛰어난 업무 성과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가 시스템적으로 그분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게 만드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느 쪽으로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단의 감정적인 반발의 산물보다 엄정한 시스템이 작동하여 외압에 맞서는 결과가 되는 쪽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스템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윤석열이 대놓고 찍어 눌렀던 바로 그 판사분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매번 추천도 당하고 동시에 매번 찍어 눌림도 당하는 것일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특이할 만한 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해당 판사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당연히 대한민국의 장관급 직급이니까 국회 청문회가 열렸겠죠? 그런데 청문회가 열린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힘당 의원들이 그분의 후보 지명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버렸습니다. 국힘의원 전원이 청문회장에 불참해버린 거죠. 좌파 이념에 경도된 김명수가 지명한 판사에게 결코 중앙선거위원 자리를 줄 수 없다나 뭐라나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청문회를 단체로 불참해버렸던 겁니다. 아, 이때도 그랬구나. 이분이 장관급 이상 치고 올라오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어 왔구나. 대체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분들은 죽기 살기로 이분의 영전을 찍어 누르려는 거지? 심히 궁금해지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에 공개된 이력을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박 판사는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노동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편을 든다는 지적이 많아 노동 전문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저 친서민적, 친노동자적인 판결 성향을 지녔다 정도 이외에 무슨 굵직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든가 무슨 거창한 정치적 행사에 참여했다든가 정치적 선언을 했다든가 무슨 정치적인 단체에 소속되었다든가 했던 것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리 국힘당과 윤석열은 이분이 등장했다 하면 찍어 누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일까? 뭔가 알려지지 않은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일까? 저는 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 그 평범한 셀러리맨 같던 선배 검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어 결국 부장검사가 되었고 차기 검사장에 유력한 후보로 올랐으며 오히려 이런저런 내부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고 그저 자기 갈 길만을 묵묵히 걸어왔던 그 지점 때문에 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권력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자는 그 어떤 내밀한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아서 압박할 수단을 찾기 어려운 자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검증되고 있듯이 사업가 배우자를 두어서 이곳저곳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자식에게 법장난을 쳐서 고가의 주식을 상속시켰거나 했던 등의 드러나 보이는 약점이 많은 대법관 후보였다면 캐비넷을 열어서 길들이기 딱 좋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잡다한 이해관계상의 얽힘이 전혀 없이 묵묵히 자기 일만 소신대로 했던 사람이고 재산도 별로 없고 막 이래. 근데 그런 사람을 뭘 가지고 압박할 거야? 예,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일 겁니다. 압박할 수단이 없거든. 신념대로 묵묵히 임하는 조용한 사람이 그래서 더욱 무서운 거거든.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정우성과 조인성이 출연하는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 평범한 셀러리맨 같던 선배 검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어 결국 부장검사가 되었고 차기 검사장에 유력한 후보로 올랐으며 묵묵히 회사원처럼, 즉 그 어떤 정치적 사건에도 기웃거리지 않았던 자기 일만을 소신있게 해왔던 그 선배 검사가 회사원과 같은 바로 그 선배 검사가 결국은 검사장 후보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히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은 돌아간다. 예,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소수의 정치 법조인들이 활개치고 다닐 때는 그들의 세상이 열리고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기세가 한결 꺾이고 나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묵묵하게 주어진 일만은 소신있게 해나가던 누군가를 결국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무서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사회의 굳건한 시스템은 이렇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의 묵묵한 소신파들에게 언젠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시스템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설사 무도한 권력자가 자기 기분대로 누군가를 찍어내리는 일이 발생한다 해도 결국 언젠가는 적재적소에 기회를 배분한다. 정치검사 정우성은 자기가 걸었던 길이 곧 역사라면서 자신만만해했죠.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네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결국 이 사회의 시스템은 그에게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따위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회사원과 같았던 그 묵묵한 선배에게 결국 기회를 제공했죠. 예,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결국 승리하느냐? 정치 무례배들의 탐욕이 승리하느냐? 물론 어떤 국면에서는 분명 정치 무례배들의 탐욕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겠지만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결국 승리하는 쪽은 묵묵히 이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었던 내실 있고 조용한 그분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윤석열과 그의 사적인 왕국을 함께 구축해보려는 무례배들이 용을 쓰고 달라들어도 주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쉽지 않고 계속된다면 묵묵하게 나라를 지탱해오던 시스템의 힘이 크게 발휘될 순간이 결국 찾아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조용히 자기 자리를 원칙대로 지켜온 말없던 그들이 시대의 부름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길을 쓰고 임명을 강행하는 자들 이진수, 류희림, 김문수 등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윤석열이 길을 쓰고 찍어 누르려고 했던 자들 이번에 논해본 모 판사님이라든지 박정훈 대령님이라든지 백혜룡 경정님이라든지 하는 그런 분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결국 시스템의 부름을 받게 될 그날까지 용기 잃지 마시기를 함께 기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함께합니다. 용기 잃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 언제 속임수를 쓰는지 언제 딴짓을 하는지 한시도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당한다.